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두 분이 이제 유세 관련해서 전문가신데요. 공식 선거운동 초반 이런 시점에 후보들은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유세 운동을 펼치는지 궁금하고 또 유세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유세 시작하면 그리고 캠프 전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이 누구냐? 일정팀이죠. 아, 일정 팀이요? 팀. 네. 네, 그게 유세 동선과 이런 걸 다 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네.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했잖아요. 네. 이거 일정 팀이 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선대본부장 회의를 하지만 기본적인 그 틀을 짜는데요. 그럼 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 유세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장소를 굉장히 고민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장소를 정하는 기준은 후보의 메시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검찰 독립, 검찰 권한 강화를 최초 메시지로 낸 셈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 VTS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물량 물동이 막 움직이는데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있는 데가 어딜까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합니다. 그래서 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제일 걱정되냐? 그럼 그 다음에는 가장 힘든 점. 대중 동원이죠. 유세장이 썰렁하면 정말 그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인원은 동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연적인 요소로 오니까 어딜 택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했잖아요. 첫 네. 집중 유세를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방송 TV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핵심만 찍은 거고요. 그 외에도 돌출 행동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피켓 색깔도 일정하게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내걸었는데 지나치게 파란색 일색이어도 안 되잖아요. 또한 국민의힘의 경우는 태극기 집회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드는 걸 또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유세 현장은 종합예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처럼 날이 또 춥고 이제 그 눈발도 날리고 하면은 더 힘들겠어요. 사고 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장소와 후보의 그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어차피 그 어디를 가느냐 이거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네. 사실 이제 유세를 하게 되면 뭐 많은 이제 메시지를 쏟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판이니까 이제 그 막판에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장소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을 간다라든가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간다든가 대구나 이렇게 가면 이 메시지가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다. 근데 거기서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공약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막 끌어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녀온 사람이 야 가봤더니 정말 뜨겁더라. 이게 또 입소문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예컨대 뭐 때로는 이제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전에 문화 행사 같은 거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그것을 고조를 시켜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인데 네. 이제 후보가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게 달했을 때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결집과 그 어떤 지지, 존경 뭐 이런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네. 그런 그게 게 가장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게 분위기가 다 고조가 되지 않는 거라면 언제가 돼야 그 확 이게 이제 올라옵니까? 이번 이번 선거가 좀 특징이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과 2017년만 해도 네.
지금쯤에는 만약에 이제 유세를 한다 그러면 저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운집해 있어요. 네. 예, 골목 끝까지. 그래서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 뭐 빌딩에서도 다 내려다보고 예.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 비호감 대선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또 네.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어떤 큰 아젠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꿈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서는 뭔가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거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운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이 유세전 이틀째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취약지를 찾아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상대를 향한 두 후보의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활용조차 못하는 무능함,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나 사용하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전북의 발전 이루겠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두 후보는 각각 강남 그리고 호남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은 또 오늘 호남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에 담긴 키워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계속 시종일관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 이걸 계속 외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의미에서 통합 내지는 정치 교체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국민들한테 와닿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권 네. 교체. 네.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저 연설은 사실 저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 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자꾸 정치 보복, 뭐 보복 수사 이런 그 워딩을 되풀이하면 왜 저 말을 계속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적폐 수사 관련하여서 정치 보복 프레임은 그냥 당연히 쫓아오는 프레임인데 네. 나 그거 절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여요.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서 검찰권을 강화해서 정치 보복하려는 건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저 말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저 강남에 가서 지금 그 강남 지역을 돌고 계세요 오늘. 네. 저것의 핵심은 청년 공약, 국민 통합 두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강남은 민주당이 못 이기는 지역이잖아요. 서울도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하면서도 강남 사구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청년층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와 동시에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구룡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가 강남의 핵심인데 거기를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 그중에 반 정도를 청년 아파트로 하겠다. 질 좋은 청년 아파트로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청년 공약에 시동을 걸겠다.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내에서 선거운동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습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요. 이게 큰 타격이 될지 또 안 후보 완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사고하고 완주 여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런 사고로 완주 여부가 달라질 것 같으면 아마 단일화의 경선 제한 이런 것 자체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유세버스 사고는 어쨌든 그 전에 보면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의 그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나. 이제 특히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플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때리는 것을 지극히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우선 정치인들이 그 대중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감정이 뭐냐?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 지역구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면 그리고 4년 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불쌍하게 원해인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게 측은지심이 작동하기 때문인데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난 거잖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뭐 단일화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단일화 반대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은 점수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저 불행한 사고를 잘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측의 그 불행한 사건 이제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거나 안철수 후보랑 굳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따로 무리하게 만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모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애도는 애도답게 조용히 하고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조문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튼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만남으로 야권 단일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네. 그 우선 만남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 크게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야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굴복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대단히 강압적이다. 그리고 오늘 저 어려운 일을 당한 안철수 후보 쪽에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심을 전혀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국무총리가 안철수 후보 미래에 무슨 상관이냐. 장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일부는 또 5년 후에 대권, 이번 대권이 아니라 5년 후 대권, 뭐 그런 걸 보장하는 식의 무슨 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5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국무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정말 걱정되는 자세이고 그래서 이재호 전 국회의원께서 너무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번 그 만남이 어떻게 단일화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윤 후보의 입장이라면 저는 오늘 조문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꺼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문하러 가서 딴 얘기하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이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의의 표시만 하고 굳이 안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괜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위로만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는 이제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술수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데 제안을 하셨잖아요.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 지난 서울시장 선거하고 똑같은 방식.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 바로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면 아마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20대 대선 유세 풍경 속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있죠. 바로 후보들의 러닝메이트, 배우자들 모습이 사라진 건데요. 앞서 저희 코너에서 있지만 없다라는 이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배우자들 뭐 일각에서는 좀 표면적으로 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언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돼버렸는데요. 네. 좀 늦었죠, 사실. 등판하려면 이게 시작하면서 좀 등판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제 등판을 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왜냐하면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등판한다는 네. 게. 그래서 배우자는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또 언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렇게 말은 있지만 이렇게 등판은 안 할 것 같다.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아주 지극히 공식적인 자리, 이렇게 마이크를 대지 않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양 후보 배우자 모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조금 원래부터 좀 나오셨으니까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 전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 얘기. 그래서 가급적 뭐 그렇게 많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네. 봉사하는 수준으로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김건희 님은 활동을 시작할까라고 약간 뭔가 했죠. 그래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진을 공개했고 지금 그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최은순 씨 어머니가 장모죠.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하여 뭐 사망자 매매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순간 기자들은 질문하는 존재잖아요. 기자들도 참 딱한 거예요. 어떤 거는 질문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 안 하면 기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묻게 되고 그래서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한다고 비난받고 답을 또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난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김건희 사모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님은 나오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답할 게 너무 많아요. 허위 이력, 허위 학력 네. 뭐부터. 그리고 김혜경 김혜경 님의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사안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량으로 보면 김건희 씨보다는 김혜경 씨가 더 보도량이 훨씬 많은 이 상황은 국민의힘의 공보단이 일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것처럼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해서 법인카드를 쓰게 했다는 식은 이제 너무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오히려 김혜경 씨나 민주당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을 파악한 사실을 네. 그러니까 인정하고 행보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공보팀이 아주 일을 잘하셔서 사실 제가 보기엔 그 사안이 50이라면 100 이상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맹을 이어왔던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윤석열 후보가 전격 회동을 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OX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발벗고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군요.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유승민 전 후보죠. 이제 전 의원 입장은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변으로부터 백의종군이 발벗고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건 정말 유승민 후보는 억울할 텐데 윤석열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그래서 조원진 전 의원이 계속해서 45년 구형이 말이 되냐. 그리고 2번에 걸친 형 집행 정지를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 억울하게 걸려있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더해지면 사실 발벗고 나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판단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모임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나고 있다.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원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네. 예, 그게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통합 생각합니다. 행보를 위한 메시지 전달 정도로 그칠 것이다. 네. 네, 의원님께서 조언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과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무대가 아닌 곳은 절대 나서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뭐 사실은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도 그 공간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당에서 뭐 통합내각의 유승민 후보를 전 네. 부총리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싱숭생숭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그 몰각시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제스처.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한다, 뭐 열심히 돕겠다, 뭐 이런 정도 발언. 그래서 원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네. 활동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뭐 질문인데요. 유세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뭐 만나서 사진 찍고 열심히 돕겠다라는 발언 나오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렇죠. 정도. 이미지죠, 이미지.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킨 데는 그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여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뭐 이런 그 또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두 분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네.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014년 원내대표 연설을 합니다. 네. 거기서 얘기한 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정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네, 네네. 그렇게 멋진 연설을 과연 제가 국회에서 들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런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서 바로 폭력적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길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식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 내각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역량 있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정치 상황을 아니까
캐시온 마크죠.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통합내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아젠다예요. 사실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권교체에 맞먹는 아젠다인데 이게 정권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함으로써 이게 어쨌든 이렇게 화제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유승민 의원이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상관없이 네,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그 효과를 봤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똑같았잖아요. 이런 인식 또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저런 통합적 상상력을 내는 건 저분이 민주당 내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일 수 없는 사람이 갖는 상상력이 발동된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도 과거엔 주류였는데 이제 비주류잖아요. 그런 역량 있는 비주류들이 연대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정치 교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맞짱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전쟁과 야권 단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